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조선왕조실록 번외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 좋고 신석주님을 모시고 이 당쟁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조선도 이제 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을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좀 시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게 어떻게 좀 하는 건지. 보통은 임진왜란 이전을 조선 전기로 봐요. 그게 한 200년? 그 이제 선조 때부터 해가지고 숙종 때까지 대략 중기. 영종조부터 고종 전까지 후기. 고종 순종은 또 구한말이라고 해서 또 이제 따로 떼기도 하고. 조선의 이제 중기라고 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이 인조 반정으로 이제 이 조선이 서인이 이렇게 집권한 시대로 이제 돌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우리 이제 조선만이 아니라 점점 세계사적으로, 물론 이제 당시에 세계사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겠지만, 거기서도 이제 커다란 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잖아요. 조선이 이제 종족으로 삼았던 저 중국이란 곳이 청이라고 하는 이 오랑캐의 나라가 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이런 시기를 맞게 되는데, 그 시기와 이제 그 시기의 어떤 조선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선의 17세기 인조 반정 이후는 거의 버림받은 세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18세기 되면은 영조 정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7세기는 영조 정조 같은 뛰어난 임금이 이제 해결할 과제만 잔뜩 남겨놓은 시대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망조가던 시대, 뭐 시대 흐름하고 전혀 이제 관계없는 뭐 쓸데리 없는 공담이나 일삼는 그런 시대였다고 이제 사학께서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세계사적으로는 뭐 큰 격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갈릴레이가 뭐 망원경 가지고 뭐 그런 정도 일들이 있었고, 뭐 크게 뭐 동양이 서양에 비해 뒤떨어져 이런 걸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그 당시 조선한테는 동아시아가 사실 전체 세계거든요. 거기서 큰 격변이 일어난 거죠. 지금으로 치면 거의 미국이 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조선의 집권 세력? 여기는 이미 망한 그 명나라나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게 이제 전통 사학계의 평가인데, 저는 좀 그거랑은 평가를 좀 달리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그럼 달리 좀 평가하시나요? 실제로 이 시기는 여러 가지 수치라고 해야 될까? 뭐 인구도 늘고 사실 먹고 살기도 좀 괜찮아지고 의외로 그런 시기였어요. 서인이 집권해서 50년 동안 막 독재한 것 같지만 북인 쪽을 제외하고는 북인도 뭐 이렇게 슬쩍 자기 남인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권에 참여하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광해군 때 영의정했던 이원익 같은 경우가 이제 남인이기도 하고, 대동법 했던 김육 같은 경우는 완전히 꼴통 서인인 것 같지만 그분이 서인인데도 대동법을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조선이 이 17세기에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좀 번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일본의 은광이 막 대거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거꾸로 중국의 물건을 사다가 일본에 파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하고 중국은 직접 무역을 못 했거든요. 굉장한 경제적 번영. 그래서 효종 때 가면은 막 사치풍조가 막 너무 퍼져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어서, 최근에는 요 17세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다르게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결국 당쟁의 이제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조가 왕이었을 때 좀 청의 볼모로 갔던 그 인조의 아들, 이 좀 소현세자는 좀 아버지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소현세자가 좀 죽지 않고 왕이 됐다라고 하면 조선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좀 상상이나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17세기가 이제 한국 사학계에서 거의 버림받은 세기라고 그랬는데, 인조는 뭐 대중적으로도 거의 선조보다도 못한 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아들이 좀 괜찮았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가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서양인하고 이제 처음 만났다. 그리고 뭐 서양 물건도 접촉했다. 그리고 세자였는데 왕이 못 되고 죽었다. 근데 왕이 하필 그 띨띨한 인조였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니까 소현세자가 됐으면 우리나라가 좀 괜찮았을 텐데, 이런 거는 요즘은 그렇게는 안 보는 사람들이 좀 늘었고, 저도 좀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조는 우리 역사에서 되게 인기 없는
왕 중에 네. 거의 뭐 이렇게 등수 다툴 거예요. 근데 네. 생각보다 이 사람이 잘했어요. 네. 정치라는 것도 독점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고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 이런 걸 통해서 임난 이전의 어떤 경제 상황이 거의 회복되는 네. 게 이 인조 때예요. 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이제 나쁜 놈이 돼 있어가지고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평가가 좋아지기가 약간 어려운 조건에 있죠. 소현세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쉬움의 요소가 없는 사람이냐? 소현세자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왕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1612년생이니까 반정이 일어난 게 한 10년쯤 뒤에요. 열 몇 살 된 갑자기 왕자가 됐고 세자가 됐고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벌써 분조를 이끌고 자기는 강화도로 튀고 이 세자는 전주로 갔어요. 병자호란 때도 남한산성에 이제 같이 있다가 자기 아버지 막 무릎 꿇고 이렇게 항복하는 걸 봤죠. 드라마에서는 막 머리 피날 때까지 절하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해마다 하는 300구고들이라고 그런 행사를 똑같이 한 거에 지나지 않고 이 소현세자가 볼모로 갈 때 굉장히 멋진 말을 해요. 나 안 갈래요 이렇게 안 하고 아니 군부 임금하고 아버지 그리고 사직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8년 동안이나 볼모로 잡혀가 있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소현세자가 저 청에 있을 때 이 좀 서양 문물에 대해서 또 당시에 동양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천주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태도도 좀 취했고 그리고 이제 미래빈 강씨하고 함께 상업 같은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 또 당시 청에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을 좀 돌보는 이런 또 구민 사업도 하고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왕이 됐다고 하면 이 조선의 어떤 근대화라고 하는 게 빨라지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기대였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심양일기라고 해서 이것도 남아있고 거기서 이제 보낸 장계도 남아있고 볼모로 끌려갔다 하면은 이게 몇 명만 잡아가서 끌린 것 같지만 청나라 기록에 따르면 이 인원이 한 300명 돼요. 소현세자는 거기서도 볼모로 잡혀간 사람 치고는 잘했어요. 용골 때 같은 애 막 협박하면은 네가 나 이렇게 겁박할 수 있냐 이런 것도 하고 이때 이제 청나라도 막 기근이 들고 이러니까 돈을 안 대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300명이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줘요, 땅. 근데 요 소현세자가 당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람들 이렇게 사들여갖고 농사짓게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필요한 예산의 한 3배 정도를 이제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귀국했을 때도 거기에 남겨놓고 온 곡식이 4,700석이나 될 정도로 이제 성공을 좀 많이 거두고 이런 게 있고 또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청에 그 잡혀가 있을 때 명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 놈들이 이제 도르곤이 북경으로 불러요. 야 명나라 망한 거 구경해. 니들 그렇게 뭐 믿고 따르던 명나라 벌써 망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뭐 이런 거였을 테고 거기서 이른바 아담 샤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뭐 아쉽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소현세자하고 그 아담 샬은 만날 수 있는 기간이 70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뭐 소현세자랑 아담 샬의 그 일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아담 샬이 이제 그 돌아가서 쓴 회고록에 따른 거예요. 빛을 본 것 같았다, 뭐 매일매일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과장되게 쓴 게 확실하다. 당시 순치제도 뭐 자기 맨날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 과연 소현세자가 그 얼마만큼 서양 문물과 사상에 이렇게 뭐 충격을 받았는지는 아쉽게도 그 일기 맨날 쓰다가 북경 가기 이틀 전부터 안 쓰고 귀국할 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쪽 기록에서는 그런 걸 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데 현대 왜 그렇게 됐느냐면 사실은 이게 일본 사학자 중에 야마구치라고 소현세자 같은 사람이 왕 안 되고 인조 같은 애가 계속 했으니까 망했지 자식들아 뭐 이거 하려고 이제 해놓은 거라서 그렇다고 뭐 다 반대되는 식으로 갈 수는 없지만 사료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짐작이나 정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소현세자가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로 남아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주교 측에서 최초로 이제 소현세자가 천주교인이었을지 모른다. 귀국할 때 뭐 신부들이랑 같이 그 하려고 그랬다. 정 안 되면 환관들이라도 뭐 신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다. 이게 다 사실은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아담 찰그 회고록인데 교차 확인은 안 되는 그런 거라서 딱히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시기에 이제 조선의 집권 세력, 뭐 집권 당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이제 서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인의 어떤 뭐 이렇게 사상적 그리고 이제 정치적 어떤 영수, 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은 그러니까 좀 어떤 분이었는지. 송시열은 실록에 3,000번이나 나온대요. 나는 안 세봤는데 의외로 이렇게 인조반정할 때 친명 배금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사실 인조반정의 주역들은 주화파였어요. 이귀라든가 최명길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은 건국 때부터 중국이 중화, 우린 소중화, 저기 북쪽 오랑캐, 남쪽 오랑캐. 근데 남쪽 오랑캐한테 한 번 터져, 임진왜란. 그때는 도망가갖고 이제 왕이 항복은 안 했는데 북쪽 오랑캐한테는 항복까지 했어.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정신적 충격을 저는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요 북벌을 해가지고 우리의 원수를 갚겠다 이런 게 아니고 명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뭐 나중엔 그렇게까지 가니까. 북벌 관계만 해서 송시열하고 윤휴라는 사람을 좀 대비를 해보면 송시열은 이게 막 꼴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북벌이 불가능한 이상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만 해자 했는데 윤휴 이분은 진짜로 하려요. 진짜로. 송시열 같은 사람이 보기엔 너무 이제 위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송시열이 이 윤휴를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죽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문난적으로 지목한 거는 사실 효종 때예요. 1653년인가 그렇고요. 실제로 윤휴가 죽는 거는 1680년이에요. 경신왕국 때 전혀 관계가 없고 사문난적으로 지목을 한 다음에도 윤휴가 당시 이제 학문이 굉장히 이제 출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자 스승으로 추천을 하는 사람이 송시열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 당시의 붕당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가 실제 사료를 검증해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윤휴라든가 송시열이 막 이렇게 붙고 넌 자식아 막 오염된 물이야 임마 막 이렇게까지 막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실제 이제 숙종이 껴들어가지고 이제 투쟁이 격렬해지는 요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송시열, 뭐 노론 이런 게 완전히 뭐 시대를 생각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늘상 그런 지배 계급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자기 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잘 되기를 하지 그렇게 쉽게 에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적어도. 이 북벌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송시열과 윤휴의 이제 논쟁으로 얘기됐던 게 결국은 이걸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이제 이걸 실제 기술적으로 준비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이었다고 보는데 당시에 이제 주대계는 사실 준비론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외적과의 어떤 싸움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걸 거꾸로 이제 좀 내치, 즉 내부를 통제하는 어떤 수단으로 좀 삼는 이런 경향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분법적인 이런 좀 사고, 뭐 이런 게 좀 강요됐던 시대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결국 그런 게 또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좀 격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조 때 이른바 이제 붕당 혹은 당쟁, 뭐 당파싸움 전 뭐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용어 자체로 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생각은 잘 없고요. 인조 때가 되면 이제 내내 이제 한 서인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대부분 그렇고 인조 효종, 현종 요 시기는 사실 당쟁이 격화됐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거나 이렇지 않고 조선시대 이 파벌 싸움, 이 핵심에 이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빼놓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의 역할이에요. 사화의 시대도 사실은 연산군 껴들면서 막 사람들 그렇게 막 박살내고 이런 쪽으로 가고 조선 전기 최대 사건이었던 그 기축옥사도 이게 무슨 막 서인 동인이 서로 막 죽이겠다고 하기 이전에 선조가 딱 그걸 이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정철은 자기 수사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조가 빨리 들어와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되고, 광해군 때 끊임없이 이어졌던 옥사. 그래서 그걸 좀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붕당이 막 격렬하고 막 환국 이렇게 가게 되는 거는 숙종이 그걸 이용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붕당 간 혹은 당파 간의 대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기는 상당히 좀 평화로운 편이었어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래요. 논쟁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꽤나 선진적인 건데 이제 평가는 그렇게 못 받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대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노로는 반대, 남인이 개혁파처럼 해가지고 이제 찬성이 이렇게 됐지만 꼭 중간에 바뀌기도 해요. 송시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찬성하기도 하고 이래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뭐 붕당 정치라고 하든 그걸 뭐 당파 싸움이라고 하든 굉장히 매우 수준 높은 정치가 이루어진 시대다. 그래서 좀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역사학계라든지 또 대중 일반의 어쨌든 상식에서는 뭐 붕당, 뭐 당쟁, 이게 결국 이제 조선을 망친 그 어떤 원흉적인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그건 약간 좀 다르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면과 좀 긍정적인 면, 이걸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거는 뭐 많이 알고 있거나 뭐 그 영적으로 있으니까, 저는 이 시기가 매우 그 뭐라고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되는 정책 논쟁의 시대예요. 서인 같은 경우는 재부 민산론이에요. 재물하고 부가 백성들 사이에 이제 분산돼야 된다, 이런 형태였었고, 남인은 이권 재상론이라고 이제 하죠. 그런 부가 위를 쫙 모아가지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좀 길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차이까지. 그러니까 이 서인 같은 경우는 의외로 그래서 상업 활동 같은 경우를 중시했고, 남인의 개혁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농업을 부흥시키는 이런 방법이었어요. 약간 뭐 철학적인 차이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방식의 논쟁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보강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거고, 요게 이른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논쟁이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를 봤다고 봐야죠. 바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뭐 인조에서 이제 효종, 현종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가 어쨌든 이제 좀 평화로운 시기였잖아요. 그 이제 그렇죠. 전쟁이 일단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생산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됐고, 그게 객관적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쟁 과정에서도 이제 정책적인 논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거의 이제 최고는 이 대동법 문제가 아닌가. 당시에 이제 이 좀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이었고, 이게 이제 그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라고 하는 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의 논쟁,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대동법 얘기를 하려면 조선의 세금을 봐야 돼요.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전세, 토지세,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야 나와서 일해, 이런 거. 세 번째가 공납이에요. 요거 이제 현물로 바치는 건데, 실제로 전세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를 않았다고요. 지금 추계에 따르면 뭐 그냥 세금 내는 사람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거고, 대부분의 부담, 이게 조선 백성 살기 힘들어, 이건 주로 이제 공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략 이제 세금 부담의 60%에서 70%는 이 공납이다. 공납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직접 현물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일단 9년별로 저기 지금 치면 뭐 부여군 얼마, 뭐 가평군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같은 양을 부과하면 인구가 적은 데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9년에 부과하면 거기서는 집집마다 부과해요. 그러면 부자나 가난한 놈이나 똑같은 돈을 내는 거야. 요것보다도 더 핵심은 현물로 내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없는 걸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전문으로 그거만 해내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방납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심지어 당시 조사에 따르면 10배에서 100배까지도 됐다는 거예요. 정작 국고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방납업자들이 중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방납이란 것 자체가 세금 내는 걸 막는다는 뜻이에요. 딱 막아놓고 자기들만 내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매겨서
하는 거죠. 요런 시스템으로 돼버려 가지고 일찍부터 요걸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문헌상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조광조예요. 조광조가 뭘 개혁했냐 할 때 요 단초 정도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 수미법이죠. 그렇죠. 이가 이제 요런 이제 개혁책으로 했는데 안 됐어요. 실제로 첫 시행이 된 거는 역시 급한 건 전쟁 때 유성룡이 임진왜란 와중에 이제 했다가 한 1년 해보다가 이제 안 됐죠. 안 됐고 처음 시행하게 된 건 사실은 이 광해군 때 시행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막 대동법을 막 이렇게 하고 기득권 세력이 막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사실은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했고 없애버리려고 했으니까. 경기도에서만 하다가 강원도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 건 사실은 인조 때였었고, 근데 효과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대동법이 굉장히 이제 퍼지게 된 거는 효종 때, 나중에 이제 현종, 숙종 때까지 가서 이게 거의 100년 정도 걸려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그런 정책이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물로 내던 거를 그냥 쌀로 내는 거예요. 대동법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백성들의 부담이 떨어지고 국고는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갔다고 봐야죠. 대동법을 통해서 조선의 이런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그 시행되는 이제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냐면 이제 사실 기득권층의 이제 반발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당시에 이 좀 대동법을 일관되게 주장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이제 김육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 대동법 시행에 이제 가장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이 이제 김육이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딱 혼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김육 같은 경우는 인생 자체도 거의 매우 이제 신기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제 조선 사대부 중에 보면 이제 집안 자체는 김효사화 때 죽은 김식 후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이제 합격하고 과거 이제 2번 합격하면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이 재임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학생회장인데 그때는 이제 학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 대학생 중에 대표 이런 정도였었죠. 요 시절에 벌써 이제 광해군하고 맞짱 떴다가 야, 그 자식 누군지 찾아내. 원래 성균관 유생들은 데모 같은 거 해도 이렇게 처벌을 안 받는 굉장히 특이한 거였어요. 그래서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이덕형 이항복이 간신히 살려놨는데 5년 지나서 아예 때려치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시골로. 개추곡사 나면서 그 광해군이 임목대비 이렇게 가두고 그리고 저 영창대군 죽이고 사건 났을 때 가족들 데리고 아예 시골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농사 짓고 막 나무에다가 쑥 구워서 팔고. 근데 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나 봐요. 사실 조선 사대부 중에 이런 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이제 등용되는 게 인조반정 나고 나서. 광해군 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심심하면 이제 옥사가 나면 막 이렇게 줄줄이 죽고, 왕하고 관계된 이 파벌 싸움은 거의 이제 그런 죽음으로까지 가는 게 되기 때문에 야 저기 인재 좀 모아봐. 이렇게 해서 김육이라는 사람 지금 농사 10년 됐지. 근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음성 현감으로 내려갔다가 이 대동법을 해보자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개 현감이 하자고 해도 그게 되겠어요? 김육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건 의외로 이괄의 난이었어요. 이괄난이 딱 진압되고 나면 세자가 뭐 태어났거나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증광시라고 해서 축하하는 과거를 치러요. 근데 김육이 뭐 맨날 뭐 농사만 짓고 일만 하고 이랬는데 공부를 어느 틈에 했는지 거기서 장원을 해버려요. 그 뒤로 이제 고위 관료직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 김육이 병자호란 때는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파견된 마지막 사신이에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조선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조가 항복하고 석 달 자기 명나라인데 명나라 관리들이 야 니네 왕 항복했대 그래가지고 급하게 귀국하고 이런 사람이었고, 소현세자하고도 굉장히 이제 잘 진행해서 복림대군 쪽에서 보면은 이 소현세자 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복림대군도 이 김육을 이제 데려다 썼으니까
복림대군도 파벌에 따라 가려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나 네. 그 시대 자체가 네. 사람을 그렇게 가릴 만한 때가 아니었거나 네. 아니면 김육이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거나 대동법 시행 과정에서도 반대에 많이 봉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대가 막 나 세금 내기 싫어 이런 반대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이른바 대동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쌀로 내고 이런 거로 바꾸는 것보다 공안 개정이 먼저다. 네. 요즘으로 치면 과표를 네. 현실화해라. 많이 가진 놈 많이 내고 적게 가진 놈 적게 내고 요게 더 급하다. 현실적으로 이제 당시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감안을 해서 단순히 무슨 뭐 기득권 지키고 기득권 뺏고 이런 논쟁이 아니라 그 방식의 이제 정책 논쟁이었다고 저는 보고 김육이 이런 반대 이게 무조건 반대가 아니니까 그런 반대를 넘어서서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머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충청도래도 이미 이제 경기도는 되고 있고 네. 저 강원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김육 당시에는 충청도에 대동법을 하는 게 가장 큰 자신의 목표였었는데 이 바다 쪽으로 가면 명문대가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거기부터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와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래서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우 정치적인 능력도 좀 탁월했던 그런 사람 아닌가 네. 싶고요. 조선시대를 좀 통틀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삶을 좀 실제 좀 이렇게 체험도 하고 상당히 많은 좀 백성들을 위한 이런 실용적인 정책들, 대동법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이랬던 인물인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좀 필요한 정치인의 모습이 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 이 시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시기의 당쟁을 뭐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 이렇게 비난받는 것 같은데. 저 이른바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누가 죽었는데 상복을 얼마 네. 입는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냐 이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싸움이죠. 네. 예송은 이제 2번 있었는데 이게 똑같이 같은 사람이 상복을 뭘 입냐 요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른바 이제 기해 예송이라는 게 있고 이게 1659년 이제 그 효종이 죽었을 때 인조 계비 자의 대비가 네. 몇 년 복을 해야 되냐 1년 복을 입어야 되냐 3년 복을 입어야 되냐 남인 같은 경우는 장자는 아니지만 왕이 됐으니까 장자다 3년 복 서인 뭔 소리냐 그냥 차남이지 1년 네.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서 이른바 이제 서인이 좀 우세하고 갑인예송이란 것도 현종 엄마가 죽어요. 1174년에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또 자의대비가 살아 있었어요. 네, 오래 사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며느리를 위해서 이게 얼마를 입어야 되냐. 서인은 9개월만 입어라. 남인은 뭔 소리야. 1년 입어야지. 껍데기만 보면 이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뭐 박살을 냈다 어쩌다 이러는데 실제로 요걸로 이제 박살을 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뿌리 깊은 철학 논쟁이 있어요. 노론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이론까지 올라가기도 한데 거기까지 가면 더 복잡하니까 16세기에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냐 아니냐. 서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대부랑 임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왕 됐다고 차남인데 장남으로 올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차남대로 1년 입고 9개월 해라 이게 서인 얘기고 남인은 무슨 얘기냐면 요건 구별돼야 된다. 동물하고 인간 다르다. 그럼 왕은 사대부랑 다르기 때문에 얘도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왕 되면 무조건 장남 최고 예우로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남인의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어떤 철학 논쟁이 깔려 있는 거라서 그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심각했어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당시에 이제 뭐 경신대기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가 좀 겹치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좀 힘들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쟁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편에서는 당시 어떤 백성들의 삶과는 좀 무관한 그들만의 좀 정치의 모양을 띄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오늘의 정치하고도 많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당쟁의 시대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기본으로 삼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런 논쟁이 뭐 네. 백성들 먹고 사는 거랑 뭐가 상관이 있냐 이렇지만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철학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그런 성격을 띌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서양 경험론하고 합리론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죠. 서인과 남인의 이런 대립은 사실은 조선 시대에 나중에 이제 이 신분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럼 서인이 완전히 앞뒤가 막힌 꼴통이냐. 나중에 보면 서얼 허통, 그러니까 서자나 얼자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서인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 같으니까. 그 신분제라는 거를 풀어야 된다. 이게 서인이고 남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울 허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는 막 그 정치적 대립까지 가서 남인이 이제 영남을 주로 이제 근거지로 하니까 남인 쪽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들이 서울 허통을 해갖고 우리 쪽을 침범해 들어오려고 그래. 이런 거기 때문에 막 과거에 합격한 사람도 거기서 안 껴줘요. 막 유향소 이런 데서 안 껴준단 말이에요. 암만 재상을 지내도 안 껴줬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볼 수는 없다. 이런 거고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교과서를 이렇게 충실하면은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잘 안 보인다. 이게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17세기라든가 이 예속 논쟁이라든가 뭐 대동법을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이게 다른 때보다 우리 시대에 굉장히 어떤 필요한 얘기들을 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식적으로 해갖고 넘길 게 아니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다시 생각해볼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시대다. 오늘도 이제 역사 덕후 신석주님을 모시고 당쟁의 시대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게 뭐 그 당쟁이 이제 뭐 조선을 망친 원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고 또 매우 중요했던 그런 논쟁들이 있었던 이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환국정치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